5월 7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국내에서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다. 대법원 판결이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다고 그러고 또 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또 가야 되는 거냐는 말도 나오고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뉴스를 봐도 정확하게 잘 맥락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만 봐서는 잘 몰랐던 내용들 자세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크게 5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965년 자이반 타이반이라고 하는 그 어록으로 유명한 JP 김종필 당시 총리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기본조약에 부수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을 떠난 일본은 당시에 한국을 개발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본 재산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재산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겠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던 목포의 그 손혜원 의원이 적산가옥 투자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적산가옥, 일본인들이 남기고 갔었던 일본식 가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식민 지배에 대해서 한국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하냐, 2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3억 달러를 그냥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2억 달러를 추가로 더 빌려줍니다. 차관을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본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를 하고 5억 달러 합계에 이르는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뭔가를 또 다시 또 내놔야 되겠죠? 그 대가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어떠한 청구권도 포기를 하겠다라는 문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포기한 이 청구권이 어떤 종류의 내용들로 어떤 범위에까지 해당이 되느냐. 이 해석이 6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문제의 핵심입니다. 1965년도에 이렇게 강제징용 관련된 협정을 맺었는데요. 2번째, 그러면 국가 대 국가로 청구권 협정을 맺었으면 이 피해자 개인들은 일본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나와요. 마침 1991년도 당시에 일본의 야나이 순지라고 하는 조약 국장이 국민들에게 유리한 뭔가 한 멘트를 날립니다. 뭐냐?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약으로 개인은 여전히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나이 순지 국장의 발언 이후 뭐가 이제 본물치듯이 발생을 했을까요? 국내 피해자들이 일본 내에서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 내 그 법원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리겠죠. 3번째로 2007년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결단을 내립니다. 개인들이 청구를 하면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기대어서 청구를 거절해도 된다라는 판결을 최고재판소 판결로 뚜렷하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최고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고 나니까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나머지 방법이 뭘까요?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국내 법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4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제가 되는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이나 일본 기업에 받아야 되는 월급이나 이런 미지급 채권이 있어요. 이런 거를 청구하는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놔 버립니다. 그러면 1965년도에 청구권 협정,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2007년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청구를 하면은 일본에서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내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청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1965년 청구권 협정, 이 경우에 국가가 국가 간의 청구권은 없앤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일본이 식민 지배가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당화가 되던 위법성이 있던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일본 건너가서 일을 해줬으니까 못 받은 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 일제 식민지 지배하고 전혀 그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 채권들만 1965년도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자료 청구권,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 대법원에서는 2018년도에 일제 식민 지배가 위법하고 불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위자료 청구권, 정신적 배상 청구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국가와 국가,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제 식민 지배의 정당성이나 위법성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을 했는데 일제 식민 지배가 위법하다, 불법하다라고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인정이 되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그 이후부터는 뉴스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다섯 번째, 이 판결이 2018년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2019년도에 일본이 뭘 해요? 수출 규제로 인한 보복 조치를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이 부분, 수출 규제를 서로 걷어들이고 다시 한일 경제협정을 맺고 뭔가 무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2018년도 판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제3자 변제안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 변제안, 이 법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3자 변제, 신일본 제철이나 기타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갚아줘야 되는 배상금이 이제 대법원 판결로 생겼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대신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 부분이 제3자 변제인데요. 이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허용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제3자 변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위법성 논란이 없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3자 변제가 이제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습니다. 못 받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저하고 A하고 모두 다 가까운 B라는 사람이 이걸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A에 100만 원 대신 갚아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돈을 갚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 계좌번호로 알면 제 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송금을 해도 되는 것이고 저한테 현금으로 100만 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내가 A에 대해서 뭔가 청구를 포기를 할 수 있다라면은 누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바로 피해자 본인인 제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제3자 변제는 허용이 되는데 당사자가 동의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협정이 이루어지고 제3자 변제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탁까지 이루어졌고요. 15분의 피해자 중에 1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10분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동의로서 효력을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결론이 됩니다. 우리 광주에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나머지 5분의 지금 피해자분이 남아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이겁니다. 정부에서는 제3자 변제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분들 5분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을 했고, 일본도 한국 정부의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했고, 그러나 당사자인 5명의 피해자분들은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변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공탁이 뭡니까?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겁니다. 법원에 돈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원이 그 돈을 맡아주는 절차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할머니들이 이 돈을 법원에 연락을 해서 찾아가는 절차가 있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듯한 제3자 변제안을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부가 맡기는 돈, 이 공탁금을 접수하지 않겠다, 불수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없어요. 법원에서도 암묵적으로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크게 태클을 걸지 않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5명의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5분의 이 피해자분들이 이 돈을 찾아가냐 마냐 이 차이입니다. 찾아갈 수 있는 시간 언제까지일까요? 공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저는 차라리 이 공탁금 소멸시효가 3년이나 4년 정도로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왜 이런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시효가 길면은 할머니들한테도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10년 동안 정부는 공탁금을 제출을 했고 법원은 이를 수리를 했고요. 그럼 정부가 하는 입장 해야 될 일은 다 끝난 거죠. 돈을 나머지 5분의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찾아가냐 마냐의 문제만 남죠. 3년 만에 빨리 끝나버리면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3년이 닥쳤을 때 도대체 이 할머니들에 대한 제3자 변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나오겠지만 이 10년 동안 할머니들은 정부는 내가 할 일 다 했고 받아가는 거는 할머니들 몫이고 그러니 정부는 10년 동안 손을 놓고 일본 정부와 미래를 향한 뭔가 건전한 논의를 해야 되는 때라는 이번에 윤석열, 기시다 총리의 뭔가 협의안 같은 이런 발표, 핑크빛 미래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공탁금 소멸시효 20년 동안 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도 방치되어 있게 되는 이 현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3자 변제안의 문제점, 이 공탁까지 진행이 된 이 시점에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될 피해자분들의 문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제3자 변제, 이 공탁금 지급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피해금을 지급을 해주시는 분들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10년 남짓 정도 되는 이 재단인데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도 국내 정부도 어떠한 복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복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만들어진 숭고한 목적의 공익법인입니다. 작년 2022년 8월 달에 현재 이사장이 취임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현 이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올 초 2023년 1월 달에 이 재단법인의 정관이 변경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냐? 사업 목적 범위에 일제 피해자 피해를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일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복리 혜택을 주자, 뭔가 복지 사업을 하자 이런 내용인데 피해 변제라는 말이 1월 달에 정관 변경으로 딱 나와버립니다.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 재단에서 2023년도에 정관 변경이 이루어질 정도였으면 최소한 작년 가을 정도에서부터 이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출연금을 내놓을 국내 기업들도 선별 작업이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짚어보죠. 정관 변경으로 피해자 변제 목적 사업을 추가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가능한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안 해도 되는 피해 변제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하겠다라고. 근데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에 그 부분이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없으니까 정관 변경을 한 거예요. 제가 재단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는데요.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재단법인 운영에서 손을 뗐어요. 이 재단법인에서 안 해도 되는 의무사항이 없는 피해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업을 하면 제가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정관 변경에 동의했던 이사분들에 대해서 제가 재단법인에 대한 배임 행위다라고 형사고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곧 이런 고발 행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해자 지원재단은 공익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익법인 운영법이라고 하는 그 근거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인의 감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사들이 재단법인에 피해가 가는 정관 변경을 하거나 어떠한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해당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를 꼭 시키게 돼 있어요. 감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익법인 운영법상 위법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공익법인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은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정관 변경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안에서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인 거예요. 행안부에서 승인을 내려줘버리면은 내가 재단법인에 출연을 했던 사람인데 나는 내가 출연했던 이 돈이 의무사항 없는 뭔가 피해자 지원으로 가서 내 손해가 발생을 해버렸다. 근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줬네?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의 이사분들, 본인들의 이 배임행위 이슈가 있다는 부분을 직시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시기를 제가 한번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출연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선별 작업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음모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돼서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인 정부 쪽에서 누군가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이 한일 화합을 위해서 이 출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사실상 강압행위가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관점이 비틀어져서 폭로가 시작이 돼버리면 이 이야기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최순실로 대표되는 미르재단 이슈가 딱 이랬어요. 스포츠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으니까 거기에 출연금을 내달라. 기부금을 내달라. 근데 이게 사실상 강요된 행위고 뇌물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의 이 피해 변제금을 출연금으로 귀속을 시키는 법인들이 뭔가 강압을 받았다고 하면은 제2의 미르재단 사태가 벌어져 버리는 거죠.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10년 전에 설립이 됐던 이 재단 법인이 앞으로 굉장한 논란에 휩싸일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기시다 총리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주 나왔던 표현이 물컵의 반을 우리가 따르고 나머지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라는 박지원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 표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패러디가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왜 급하게 5월 달에 국내에 왔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급해서 온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오염수로 채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돈가스에 맥주를 마셨잖아요. 일본이 따라준 물컵의 절반은 맥주 거품이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품은 떨어지고 여전히 잔이 비어져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올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한일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국가의 제3자 변제안은 일본도로 끊어버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이 매듭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매듭을 풀러 갔는데 워낙 복잡하고 안 풀리니까 복잡하게 왜 머리 써서 풀 생각을 하느냐. 칼로 잘라내버리면 되지. 정부도 복잡하고 워낙에 난해한 문제다 보니까 그냥 이 기회에 그냥 눈 딱 감고 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조금 더 많이 배려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본 쪽 입장에서 일본도로 끊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 매듭은 끊어져서 너덜너덜하게 나풀거리고 있는데 이걸 다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변제안이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전향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한번 고민을 여전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부터 시작이 돼서 60년 가까이 진행된 이 논란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대안을 제시는 못하지만 한번 이제까지 흐름을 정리를 해보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하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